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주는 제5장 문학과 융합 역량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제316 작품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 생산 모델로서 학문 간의 융합이나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융합은 과학, 기술 및 인문사회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말하죠.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층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이해 없이는 비전을 찾는 일도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학문적 패러다임은 콜라보 교육, 인접 학문과 네트워크 구성, 다원적, 다각적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시너지 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합, 퓨전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융합 개념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데요. 저도 여러분의 전공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분 전공 외에도 대학에서는 부전공을 할 수 있고요. 또는 여러분이 복수 전공을 함으로써 또 다른 전공을 하나 더 가질 수 있고 콜라보 교육으로 좀 다가가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1학년 때는 신청을 못하지만은요. 2학년 때부터는 이런 다양하게 여러분이 복수 전공을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퓨전과 하이브리드 같은 융합 개념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학문적 패러다임을 잘 인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특성으로는 사고의 유연성,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소통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꼽아볼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 융합형 인재.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을 좀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른 인성이라는 걸 참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조금 전에도 우리 하이브리드라는 단어를 만나보았듯이 창의, 융합형, 앞으로는 굉장히 창의적이고 융합형 인재를 높이 평가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자주적인 사람, 자존감이 높은 사람, 더불어 사는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른 인성을 위해서 교양도 있어야 되겠고요. 창의적인 사람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우리 모두 열심히 노력해 볼까요? 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와 접속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어야겠죠. 점점 한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에 머물지 말고 우물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우선 넓게 파야 한다는 논리가 더 설득력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서로 다른 이질적인 것을 또 단순히 결합했다라고 해서 융합이 이루어졌다고만 할 수는 없습니다. 융합의 목표는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분야 간 새로운 조합과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대한 적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라고 해서 제가 사람 얼굴에 여러 가지 컬러를 넣어 보았습니다. 하나의 컬러만 아닌 다양한 컬러가 서로 얽혀서 또 다른 창의적인 것을 나타내고 있으니까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모델로 창의력을 발휘해 가면서 살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형 인재에 필요한 것이 저는 도전정신, 독립성, 봉사정신, 미래지향적, 창의력 이런 걸 먼저 적어보았는데요. 빈 공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공간들을 더 많이 만드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융합이라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하나 빈 공간을 채워가며 우리의 인생을 더욱 아름답게 여러분들이 가꾸어 가시면 좋을 듯 합니다. 문학과 융합 역량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16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이 책의 제목이 왜 제3인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전체 내용을 간단하게 소개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책에선 현생 인류가 최초의 인류가 아니라 우리 전에 우리보다 훨씬 더 큰 거인족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들의 키는 17m로 현생 인류의 10배의 크기였죠. 근데 그들의 문명의 발달로 170cm 현생 인류가 태어나게 되었고 거인족은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전공학의 발달로 우리 인류가 17cm 소인족을 만들면서 제3인류가 생겨나면서 일어난 일들이 책의 주 내용입니다. 이 책은 총 3부로 구성되어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각 2권씩 나누어 출간이 되어 6권까지 나왔고 현재 완결이 되어 4부에서는요. 초소형 인간 에마슈의 탄생 과정에 대해서 나옵니다. 인류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에 봉착하게 되죠. 원자 폭탄이나 핵무기의 무분별한 사용, 자연재해와 환경재앙, 자원 고갈, 여러 가지 문제들이죠. 근데 그 문제들로 인해서 자멸을 향해 치닫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그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군 정보요원과 과학자들로 구성된 비밀기관에서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한 가지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초소형 인간 에마슈를 탄생시킨 것이죠. 과학자들은 이 에마슈에게 더 진화된 인간의 속성이라고 믿는 유전형질을 부여합니다. 예를 들어 인간보다 더 작고 여성적이며 방사능 오염의 환경에 대한 내성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에마슈가 이게 실전 투입된 게 언제냐면 이란이 한때 그 핵 무기 때문에 막 미국하고 대립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이란의 호전주의자들이 무차별 핵 공격을 갖다가 사전에 차단하는 군사 첩보원으로 활약을 해가지고 세계 3차 대전의 위기를 막아내는 성과를 올리는데요. 이때 그들 중에 한 명이 잡혀요. 이 사회에 노출이 돼가지고 커다란 파문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게 일본의 주 내용이었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이게 일단 노출이 됐으니까 세상 사람이 다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일단 에마슈의 활약과 인간과의 갈등에 대해서 나옵니다. 초소형 인간 에마슈들은 작은 몸, 오염에 대한 강한 내성, 기민한 판단력을 가진 강점으로 인간이 진입할 수 없는 사고 현장에 인간을 구출하는 공개적인 활동을 하면서 우호적인 여론이 형성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그미 프로덕션이라는 에마슈 파견 용역 회사가 설립되죠. 그래서 에마슈들이 각종 구조 현장과 의료, 기술, 일반 가정생활 영역까지 임대 파견되는 등 인기를 얻어가면서 인간 사회에 순조롭게 합류를 하는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 인간 소년이 에마슈를 학대하고 살해하는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이에 대한 처벌을 어떻게 내놓고 법정까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서 법정에서는 에마슈를 그냥 인간의 소유물로 그러니까 이 에마슈들이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중국에서 에마슈들을 갖다 대량 생산을 해가지고 헐값에 또 임대동원 판매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된 거예요. 인간을 신으로 받아들이면서 복종을 하던 그 에마슈들이 자신들의 존엄성에 눈을 뜨면서 이제 대립을 하고 저항을 한다는 이야기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일부까지는 정말 비밀리에 콕서스의 그 소인적이 있었는데 2부에서는 뭐 정말 광범위하게 인간들과 함께 생활합니다만은 뭐 일종의 좀 애완견식으로 그렇죠. 여기게 되었고 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중국산까지 나오면서 대량 생산이 된 혼란도 거죠. 겪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제 갈등을 겪게 된다는 것인데 그렇죠. 3 이후에 이제 이야기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제 1억 톤의 소행성이 12일 지구와 충돌할 위기가 생긴다는 얘기로 시작을 합니다. 이 소행성을 파괴하기 위해서 200개국 정상들이 모여서 긴급회의를 하죠. 이미 한 차례 지구를 위협하는 소행성을 파괴한 경험이 있었던 초소형 인간 에마슈들이 림프9 13 로켓을 소행성에 맞서기로 합니다. 로켓 발사 예정일에 에마슈들의 나라 마이크로랜드에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을 해요. 그래서 로켓이 발사 못할 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로켓은 발사를 하고 근데 있던 에마슈들이 다 죽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에마슈들이 죽게 생겼는데 다른 나라 아무도 도와주려고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러시아에 있는 수상 비행기에다가 모두 다 대포해가지고 안전하게 보내게 됩니다. 자, 근데 소행성에 이제 간 에마슈들이 소행성을 딱 가서 폭파시키려고 보니까 소행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해요.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소행성을 파괴하자는 의견과 취소하자는 의견이 충돌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계속 가는 거예요. 에마주들이 다투는 동안에 소행성이 지구로 돌진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전 인류가 죽음을 기다리던 중에 소행성이 대기권을 돌입한 직후 림프9 13호에 탑승한 에마주가 핵폭탄으로 소행성을 파괴합니다. 이 충돌과 파편으로 30억의 인류가 죽어요. 인구의 절반이 죽습니다. 그 희생을 가지고 인간들을 에마슈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하죠. 에마슈들과 인간들의 갈등이 엄청나게 고조되는 가운데 인간의 테러로 에마슈의 여왕이 사망합니다. 완전 전쟁을 하자는 얘기죠. 일곱 진영으로 나누어진 혼돈에 쌓인 지구에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만화 같은데 베르베르의 이게 장점이
이 만화 같은 이야기를 정말 사람들이 몰입해서 예, 또 설득력 있게 예. 여러 가지 그 정말 철학적인 설명과 함께 또 보게 만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3부에서 한국인 여성 고고학자 히피티아 김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냐면 고대 문명이 피라미드를 발신기와 수신기로 사용함으로써 인간은 지구라는 생명체와 직접 소통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지구는 살아있는 지능이 있는 생명체로서 소행성 충돌과 같은 문제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근데 너무 무분별한 발전을 해서 자신을 괴롭히자 인간의 숫자를 줄이고자 바이러스와 질병, 재해를 일으키는 존재로 그렇게 그려지고 있습니다. 지구라는 그 입장에서만 보면 인간의 존재는 암이다. 인간이란 존재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가 굉장히 재밌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지구가 인간을 만든 이유를 생물학적으로 대입해서 생각해 보면은 이기적인 유전자의 책에 따르면 모든 생명체는 생존과 번식을 목표로 합니다. 네. 그렇다면 지구도 생존과 번식을 목표로 하겠죠. 지구의 현재 나이는 45억 년쯤 됐습니다. 만약에 살아있는 인간으로 치면 현재 나이가 45살인 인간쯤 되겠죠. 그렇다면 45억 년 뒤에는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이 다른 동물하고 유일하게 다르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우주로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지구가 자신의 번식을 위해서 인간을 만들었다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이 책에서 비슷한 생각을 하게 돼가지고, 그러니까 이 철학적인 문제도 같이 해결돼요. 우리는 누구고, 어디서 왔고, 어디로 가야 되는가. 이런 것까지 같이 해결이 되는 거죠. 이 지구를 하나의 또 생명체로 예. 본다. 정말 또 새로운 개념인 것 같습니다. 그것도 이제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졌는데 예. 도리어 이 인간이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근데 그 부분에 좀 다른 얘기가 우리 이전에도 문명이 존재했지만 번식에 실패한 거죠. 그래서 지구가 쓸어버리고 우리 인간을 다시 만든 거예요. 베르베르는 인류는 이미 과학소설과 같은 환경으로 진입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죠. 예컨대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처럼 신인류의 등장이 본격화된다고 할 때 이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시각은 제3인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신화와 과학, 철학이 만나 신창세기를 선보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개미, 뇌, 나무 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인이 사랑하는 소설가로 꼽히는 프랑스의 인기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제316 한국어판 완간을 기념해서 내한한 베르베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제3인류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는데요. 특히 한국 독자들에게 사랑받는 이유에 대해서 진화나 미래 등의 주제를 주로 다루는 작가의 작품이 미래지향적인 국가인 한국의 독자들이 잘 이해해 주는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작가의 목소리 들어볼까요? 이 작품에서 베르베르는 미래과학은 결국 인간의 혹독한 자기 성찰의 문제로 규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는데요.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의 생태 가치를 파괴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한다면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디스토피아의 뜻이 뭘까요? 유토피아의 반대말이죠. 현대 사회의 부정적인 측면들이 극단화되어 초래할지도 모르는 암울한 미래상을 말합니다. 이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는요. 융합적 사유를 표방하는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베르베르는 기존의 거대 이론들과 유명 저서들을 넘나들면서 미래과학의 세계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관점은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을 호출하고요. 또한 8천여 년 전에 지구에 거인족의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라는 가설은 그레이엄 행콕의 신의 지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렇듯 제3인류에서 베르베르는 지구, 즉 가이아를 자의식을 가진 인격화된 존재로 형상화하고 인간 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 간에 고통받는 지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르베르는 우리가 진화라고 불러온 과정들이 과연 온당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인간이라는 아날로그적 존재와 기계라는 디지털적 존재가 힘을 합쳐 어떤 방향으로 진화를 하면 좋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인공지능 로봇의 빛과 그림자를 생각한다면 생명윤리, 행복지수, 일자리 문제, 정의와 젠더 갈등 등의 측면에서 올바르게 진화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의 작가 소개, 줄거리, 주제,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프랑스에서보다 한국에서 더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 작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입니다. 베르나르는 1961년 프랑스 툴루즈에서 태어났어요. 별들의 전쟁 세대에 속하기도 하는 그는 고등학교 때는 만화와 시나리오에 탐닉하면서 만화 신문을 발행했고요. 이후 올더서 헉슬리와 H.G. 웰즈를 사수하면서 소설과 과학을 익혔답니다. 1979년 툴루즈 제1대학에 입학해서 법학을 전공하고 국립언론학교에서 저널리즘을 공부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에는 러 누벨 옵세르바테르에서 저널리스트로 활동하면서 과학 잡지에 개미에 관한 평론을 발표해 오다 1991년 120번에 가까운 개작을 거친 개미를 발표하여서 전 세계 독자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 작품으로 단숨에 주목받는 대작가로 떠올랐죠. 베르베르는 현재 파리에 살고 있으며 왕성한 창작력으로 작품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2008년 10월 프랑스에서 출간된 소설집 파라다이스와 카산드라의 거울 등의 작품으로 꾸준히 한국 독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제3인류는 국내에서는 2013년 10월에 주식회사 열린 책들에서 첫 출간되었고 2016년 4월 22일에 5권, 6권까지 출간됨으로써 동시에 완간되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작품답게 작품의 배경은 현실 지구이죠. 다만 시간적 배경이 살짝 특이합니다. 1부, 2부의 시작에서 베르베르는 다음과 같은 글을 씀으로써 작품의 시간적 배경을 명시합니다. 이 이야기는 절대적인 시간이 아니라 상대적인 시간 속에서 펼쳐진다. 이야기가 시작되는 시점은 당신이 이 소설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확히 10년 뒤의 오늘이다. 이로써 어느 시점에 이 소설을 읽게 되건 우리는 10년 뒤에 지구의 모습을 읽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상당히 현실적인 사회적, 기술적 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조금 더 의미 있게 한번 읽어볼까요? 이 이야기의 시작은 당신이 이 책을 펼친 순간으로부터 정확히 10년 뒤 오늘이다. 제1인류는 호모 기간티스이죠. 신장이 17m나 되고 700kg이고 수명이 1000살입니다. 농업, 목축, 의술, 야금술, 뇌파를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했던 고대 인류입니다. 지구에 불어닥친 네 번째 대재앙으로 멸종의 길로 들어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제2인류는 호모 사피엔스인데요. 신장은 170cm, 70kg, 수명은 100살 정도랍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죽은 사람의 수가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의 수와 같아집니다.
야만적 자본주의, 종교적 광신, 환경재앙, 자원 고갈, 핵무기의 무분별한 사용 등 어리석은 선택으로 자멸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제3인류는 에마 슈인데요. 신장이 17cm고 7kg, 수명은 10살로 추정됩니다. 지구 역사상 초소형의 신생인류이고요. 현생인류인 호모사피엔스가 생명공학의 힘으로 창조했습니다. 변화하는 지구 환경에 맞도록 설계되었으며 현생인류의 존폐 위기를 결정할 구원인류라고 합니다. 우리는 첫 번째 인류가 아니었다. 우리 이전에도 있었고 우리 이후에도 있을 것이다. 전혀 다른 모습으로. 제3인류 제1권에 있는 내용들 함께 읽어볼게요. 만물은 끊임없이 진화한다. 옹골차게 붉어진 꽃망울은 활짝 핀 꽃으로 변한다. 소년은 자라서 어른이 된다. 탈바꿈한 존재는 태양을 향해 날아올라 새로 돋은 젖은 날개를 말릴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하다. 한 개인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시야를 확대하는 데 성공하면 그는 자연스럽게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주위의 모든 존재가 변화하기를 바라게 된다. 줄거리 정리해볼까요? 당신이 이 소설책을 펴서 읽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정확히 10년 뒤의 오늘이라는 상대적 시점으로 선언하고 현 인류가 문명을 이룩한 첫 번째 인류가 아니라는 설정을 깔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남극 첫 번째 인류는 키가 17m에 달하는 초거인들이었으며 고도의 문명을 이루었던 그들이 오늘의 우리, 현재의 인류를 창조했다는 소설의 첫 장면은 그 증거가 드러나는 현장입니다. 저명한 고생물학자 샤를 웰즈의 탐사대가 남극의 만년빙 아래에서 8,000년 전에 소멸한 거인들의 유골과 벽화 기록을 발굴합니다. 그러나 인류사를 다시 쓰게 만들 이 중대한 발견은 발굴 현장의 사고와 함께 곧바로 파묻히고 말게 됩니다. 한편 파리에서는 대통령 직속 비밀기관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이 황폐한 환경과 방사능 속에서도 살아남을 신종 인간을 탄생시키려는 비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었죠. 진화가 소형화의 방향으로 진행된다고 믿는 생물학자 다비드 웰스, 여성화가 인류의 미래라고 믿는 내분비학자 오로르 카메르가 그 연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이들이 탄생시키려 하는 인류는 크기로는 초소형, 성적으로는 여성이 대다수인 새로운 인간이 될 것입니다. 이름하여 에마슈, 초소형 인간을 가리키는 마이크로 휴먼스의 두 문자 M과 H를 프랑스식으로 읽은 장면이죠. 이들은 일단의 과학자들과 함께 나탈리아 오비츠 대령이 이끄는 비밀 프로젝트의 일원이 됩니다. 핵위협, 환경재앙, 야만적 자본주의, 종교적 광신 등으로 인해 점점 더 눈앞의 현실로 닥쳐오는 인류의 파멸을 막기 위한 그들의 활동이 시작됩니다. 그들 앞에 드러나는 놀라운 비밀, 그리고 미래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는 실험. 에마슈들이 인간의 손에 의해 창조되고 벌어질지도 모를 일들, 이들의 사회와 인간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그리고 한국을 사랑하는 프랑스 작가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모든 작품을 매우 주관적으로 평가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에게 좋아하는 작가의 책을 소개하자는 의미입니다. 먼저 별의 개수별 평가의 의미는
별 1개는 최악, 별 2개는 추천하지는 않지만 본다면 말리지는 않는다. 별 3개는 추천하지만 안 본다고 해도 말리지 않는다. 별 4개는 강력하게 추천한다. 별 5개는 무조건 봐야 하는 책이며 실제로 제가 주변에 선물한 경험이 있는 책입니다. 작품의 출간 시점을 기준으로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미, 별점은 4점입니다. 1991년, 92년, 95년 이렇게 출간되었고 전 세계에서 2천만 부가 팔렸고 그중 우리나라에서 900만 부가 팔린 작품입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와 대한민국을 이어준 시작이었죠. 두말할 것 없이 재미있고 유익한 훌륭한 작품입니다. 그런데 유사과학이라고 해야 되나 허구라고 해야 되나 과학적 진실에 작가의 상상이 살짝 가미되어 있는 작품이기 때문에 어느 선까지 과학적 진실인지 어느 부분이 작가의 상상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유사과학 자체에 불편함을 느끼는 사람도 덜어 있습니다. 1부가 가장 재미있고 2부와 3부는 점점 떨어지는 느낌이 있지만 전부 훌륭한 작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두 번째로 타나토노트입니다. 1994년 작품입니다. 별점은 4점입니다. 미카엘 팽송 트릴로지 그중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죽음을 탐사하는 이야기, 굉장히 참신한 소재죠. 보는 내내 어떻게 이야기가 전개되고 마무리될지 궁금증이 끊이지 않고 이어졌습니다. 이 소설은 여기서 끝냈어야 했습니다. 다음은 아버지들의 아버지, 별점은 5점입니다. 제가 베르나르 소설 중 가장 추천하는 작품입니다. 인류의 기원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베르나르 소설 특유의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전개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몇 안 되는 엔딩까지 훌륭한 작품입니다. 천사들의 제국, 별점은 1점입니다. 미카엘 팽송 트릴로지의 두 번째 작품, 타나토노트의 후속작입니다. 타나토노트와 똑같은 전개, 그리고 똑같은 엔딩, 주인공이 영혼에서 천사로 신분만 바뀌었을 뿐 엔딩도 역대급입니다. 뇌, 제 별점은 4점입니다. 베르나르와 너무나 잘 어울리는 소재입니다. 베르나르라면 뇌 한 번쯤은 들어가 봐야죠. 무난합니다. 재밌습니다. 나무, 원제는 가능성의 나무입니다. 별점은 5점입니다. 작가의 첫 번째 단편집입니다. 가볍게 읽으려고 잡으면 끝까지 보게 되는 책입니다. 베르나르의 상상력의 수준을 알려주는 책이죠. 주로 베르나르의 작품이 장편이긴 하지만 입덕하기에도 좋은 책입니다. 참고로 나무 2편은 베르나르의 작품이 아니고 국내에 있는 작가의 팬들이 쓴 작품입니다. 빠삐용, 별점은 4점입니다. 외계 식민지를 개척하는 내용입니다. 베르나르라면 우주 한 번쯤은 나가봐야죠. 베르나르가 상상한 우주선이 나오는데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똑같이 등장합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엔딩도 괜찮을 뻔했는데 어거지로 굳이 안티크리스트적인 요소를 우겨 넣었습니다. 그 부분을 제외하면 훌륭합니다. 다른 장편 작품들과는 달리 한 권으로 출판되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작품 여기저기서 이 우주선이 카메오로 등장합니다. 신, 별점은 없습니다. 천사들의 제국의 후속편입니다. 천사 다음은 신, 천사들의 제국에 대한 충격 때문인지 집중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사실 뒷부분이 재미있을지도 모르겠죠. 파라다이스, 별점은 2점입니다. 나무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야심차게 출간하였으나 기대감이 너무 큰 탓인지 좋은 평가를 받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냥 기대감 없이 가볍게 보시길 추천합니다. 카산드라의 거울, 별점은 2점입니다. 난해하고 어려웠습니다. 스토리의 진행 자체는 막 뛰어다니고 그런 장면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루합니다. 무언가 철학적인 내용을 담은 것 같기도 하고 웃음, 제 별점은 3점입니다. 이 소설을 기점으로 베르나르 소설의 상업적 기믹이 폭발합니다. 시작은 재미있습니다. 이전 작품들의 몇 배 이상 몰입감을 줍니다. 그리고 작품이 엔딩으로 갈수록 살짝 지루해집니다. 제3인류, 별점은 3점입니다. 이 작품 역시 시작이 너무 재미있으나 내용이 점점 뭔가 산으로 가다가 허탈하게 끝납니다. 총 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2권까지는 진짜 역작입니다. 2권까지의 별점은 5점입니다. 잠, 별점은 2점입니다. 1권만 따지면 역시 역작입니다. 별점 5점입니다. 그런데 2권은 살짝 지루하다가 엔딩은 허탈합니다. 고양이, 별점은 2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1권은 조금 재미있다가 또다시 산으로 갑니다. 다음은 소설 이외의 작품을 몇 가지 간략하게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여행의 책, 아직 소설이 아니라서 보지 않았습니다. 에세이 같기도 하고 철학서 같기도 하고 아니면 무슨 종교서 같기도 하고 에세이인 줄 알고 실망할까봐 두려워서 보지 않았었는데 자료조사를 하던 중에 단순 에세이는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 중편소설인데 단편집 나무에서 발간된 이야기 중 하나를 중편화한 작품입니다. 상상력 사전, 작가의 자팍다식한 지식의 원천인 책입니다. 나쁘지는 않으나 그의 소설작품 중간중간에 나오는 발췌본이 훨씬 좋다고 느낍니다. 베르나르의 작품들은 서로 세계관을 공유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초기 작품의 주인공이 이후 작품에는 전설적인 인물로 그려지거나 그의 메모장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거나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품은 그 이야기 전체가 다른 작품에서 한 줄 기사거리로 등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장면은 아예 같은 장면을 또 등장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사와 행동이 아예 똑같이 재현됩니다. 이걸 오마주라고 하나요? 오마주라고 하기엔 너무 복사 붙여넣기 같긴 하지만 이러한 소소한 재미있는 요소들이 이스터에그처럼 군데군데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소설은 과학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잡다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단, 작가의 상상력이 어느 선까지인지 잘 구분만 한다면 말이죠. 제3인류의 주제는 인격화된 지구의 독백을 들려주며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 행성을 소모하는 자기 파괴적 생활 방식을 유지하며 지구 행성을 소모한다면 종말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류는 자신을 탈바꿈시켜 스스로 구원의 길을 찾아내야겠죠. 인류의 절멸을 막고자 막을 수 없다면 누군가 지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만들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노력하는 이들이 스스로 진화해 자신들을 구원하고 새로운 인류를 만들자라는 겁니다. 과학소설의 외피를 입고 있는 이 작품에서 베르베르는 독특하게 우화적 수법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지구를 인격화한 가이아를 요소요소에 등장시키고 있다는 건데요. 가이아는 독백의 형태로만 등장하고 3인칭 시점으로 서술되는 전체 소설에서 가이아의 독백은 1인칭 서술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암울한 경고를 담은 묵시록인 동시에 희망을 말하는 우화로 읽어주기를 요청하는 작가의 의도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인류의 불안한 현실에 대해 베르베르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그러나 실천하려는 의지는 없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호소만큼은 더없이 강력하게 다가옵니다.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있을 것인가? 피할 수 없다면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켜야 할지도 모른다. 우리 문명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 사라지더라도 그 폐허 위에서 누군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하므로.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제3인류는 새로운 인류의 출현과 그들을 바라보는 현생 인류의 태도가 나타나 있는 작품입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 가운데 여성성과 소형화라는 연구 프로젝트를 결합하여 새로운 인류를 출현시킨 작가의 상상력을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작품을 천천히 읽어가면서 이질적인 것들과 공존할 수 있는 융합의 방향에 대한 가치관을 여러분들 스스로 정립했으면 합니다. 더불어 새로운 시각으로 혁신적인 문제 해결 방법을 찾아 융합형 인재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으면 합니다. 사람마다 처한 상황은 저마다 다르지만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해서는 틀에 묶이지 않은 사고의 전환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묶여있지 않음이 융합을 위한 첫 번째 과제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제3인류,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나요? 인간은 편리한 삶과 인간다운 삶, 그리고 질적으로 풍만한 삶을 살기 위해 과학기술, 즉 기계를 발명해냈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점점 더 모호해지고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죠. 인간이 할 일을 기계가 덜어주고
도움을 주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부족한 능력을 가져다 주고 기존의 인간을 뛰어넘어 인간의 신체와 인식의 수준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 바로 이것이 인간 증강 기술의 개념입니다. 사람이 기술을 이해하고 사용하는 것에서 기술이 사람을 이해하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번 작품 제3인류에서는 새 인류에 발맞춰 자신의 입맛대로 멋대로 우리가 진화해야 하는 방향에 대해서 가지각색의 주장을 펼칩니다. 인공의식을 지닌 로봇, 유전공학을 통한 영생화, 계속해서 작은 생물로 진화하는 소형화, 사회가 여자로만 이루어지는 여성화 등 진화의 방향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진화라고 하는 것에 대해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진화하기 위해 해왔던 행동들이 진정 그 의미에 부합한지 말이죠. 우리가 진화라는 이름을 방패로 하나의 생명체가 다른 생명체, 즉 어떠한 진화를 짓밟은 것이 아닌지, 지금껏 이기적이고 인간다움과 가장 먼 행동을 벌여온 게 아닌지 말입니다. 인공지능과 같은 신인류의 등장 자체만으로도 인간이라는 기존의 존재에 대한 고민은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미래 과학은 인간 스스로 더 혹독하게 자기 반성과 성찰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인간다운 삶을 위해 발명된 기계와 기술은 인간다움에 대해 더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모순은 없겠죠. 인류는 계속해서 어떤 형태로든 진화할 것이고 우리는 신인류와의 융합, 공존을 꾀해야만 하겠습니다. 각 분야에서 최고와의 결합으로 그 이상의 것을 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 기존의 것과 새로운 것의 조합으로 효율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미래 사회의 다양하고 복잡한 문제 해결의 발판을 마련하겠다라는 것을 목표로 삼으면 어떨까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간이 아닌 이 낯선 존재들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봅니다. 지금처럼 인류가 지구가 아닌 개인, 더 나아가 현재의 인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아마도 나락에 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지구의 생태적 가치를 무시하고 본질과 멀어지려 한다면 우리는 결국 어떤 파국을 맞이할 것인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겠죠. 나무가 아닌 숲을 보려는 성견지명의 선택으로 앞으로 기계와의 융합을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베르베르의 제3인류 감상해 보셨는데요. 문학과 융합 역량 교재 리뷰하면서 마지막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대사회는 새로운 지식 생산 모델로서 학문 간의 융합이나 통섭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시대입니다. 그렇다면 융합은 어떤 것일까? 융합은 과학, 기술 및 인문, 사회과학 등 세분화된 학문들의 결합, 통합 및 응용을 통해 만들어진 새로운 지식 체계를 말합니다.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하며 다층적인 사회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를 이해하는데 영역과 경계를 넘나드는 통합적 이해 없이는 비전을 찾는 일도 미래를 전망하는 일도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반영하여 최근의 학문적 패러다임은 바로 콜라보 교육. 이 교육은 인접 학문과 네트워크 구성, 다원적, 다각적 사고,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시너지 효과, 아날로그와 디지털의 조화, 퓨전과 하이브리드와 같은 융합 개념에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 역시 창의 실천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융합 역량을 6대 핵심 역량 가운데 하나로 설정해 놓고 있습니다.
융합형 인재의 특성은 사고의 유연성, 다른 분야에 대한 호기심, 경계를 넘는 용기와 도전적 태도, 소통에 대한 열린 자세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융합을 핵심 가치로 삼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한 우물을 깊게 파야 한다라는 패러다임에 머물지 않고 우물을 깊이 파기 위해서는 우선 넓게 파야 한다라는 논리가 좀 더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융합의 목표는 다원적 사고를 기반으로 창의적 문제 해결 방법을 창안하는 것에 있는데요. 따라서 융합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학문 간, 분야 간의 새로운 조합과 효율적인 재구성을 통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문제 해결 방법을 찾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르나르의 제3인류 감상해 보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아이로봇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된다면 최재천의 통섭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융합과 창의를 화두로 하는 21세기 시대 정신에 걸맞게 삶의 문제들을 다각적으로 입체적으로 들여다볼 프리즘을 제공해줄 작품들입니다. 이런 작품을 통해서 융합의 의미와 가치를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융합은 경계에 대한 제인식에서 비롯되고요.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경계를 넘어섰을 때 인류가 도달할 수 있는 세계는 보다 확장될 것이며 새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작품들은요, 미래 사회에 이질적인 것과의 융합의 문제에 대해서 미리 생각해 보게끔 하고 있습니다. 베르나르 베르베르는 톨스토이, 셰익스피어, 헤르만 헤세 등과 함께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작가로 선정된 바 있는 소설가입니다. 1991년 개미를 발표하면서 세계 문단의 일약 스타로 떠오른 베르베르는 2002년 뇌, 2005년 단편집 나무를 발표했고요. 2007년 파피용을 펴냈으며 개미와 같은 미시적인 세계, 천사들의 제국과 같은 영적인 세계를 넘어 광대한 우주로 눈을 돌리고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엔 베르베르식 우주관의 완성판이자 최대 히트작인 신을, 그리고 2009년에는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에 중부판과 미래를 볼 수 있는 소녀의 이야기 카산드라의 거울을 펴냈습니다. 2011년에는 한 코미디언의 죽음을 통해 웃음의 역사를 탐색하는 웃음을 썼고요. 2013년에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제3인류라는 작품을 인류의 역사와 미래를 담은 책의 의미로 발간했습니다. 베르베르가 일관되게 추구해온 문학적 지향점은 다른 시선으로 인간을 바라보기인데요. 인간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 전혀 새로운 눈높이, 이를테면 개미의 낮은 눈높이에서 인간의 세상을 바라보도록 한다든지 천사와 같은 지극히 높은 시선으로 인간을 관찰하는 식입니다. 베르베르는 한 인터뷰에서 인류는 이미 과학 소설과 같은 환경으로 진입했기에 그에 상응하는 새로운 윤리가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사이보그나 인공지능처럼 신인류의 등장이 본격화된다고 할 때 이들과 인간과의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며 이들과 소통하기 위해 우리는 어떤 윤리를 필요로 할 것인가를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각은 제3인류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데요. 신의 영역에 도전하는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다룬 이 작품은 신화와 과학, 철학이 만나
신창세기를 선보였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서 베르베르는 미래과학은 결국 인간의 혹독한 자기 성찰의 문제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줍니다. 인류가 지금처럼 지구의 생태 가치를 파괴하는 생활 방식을 고수하는 한 디스토피아의 도래를 피할 수 없다는 준엄한 경고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작품이 매력적인 이유 중 하나는 융합적 사유를 표방하는 글쓰기의 전형을 보여준다는 점이죠. 베르베르는 기존의 거대 이론들과 유명 저서들을 넘나들면서 미래 과학의 세계에 인문학적 상상력을 불어넣습니다. 이를테면 지구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생명체로 보는 관점은 제임스 러브록의 가이아 이론을 호출하고요. 또한 8천여 년 전 지구에 거인족의 고대 문명이 존재했다는 가설은 그레엄 행콕의 신의 지문과 맞닿아 있습니다. 제3인류에서 베르베르는 지구, 즉 가이아를 자의식을 가진 인격화된 존재로 형상화하고 인간 중심주의와 도구적 자연 간의 고통받는 지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가이아는 탄생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상황을 때로는 두려움에 가득 찬 목소리로, 때로는 성난 목소리로 독백을 합니다. 지금껏 숱한 소행성들과의 충돌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며 자전을 시작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를 들려주는가 하면 생명체들이 어떤 진화의 과정을 밟아왔으며 한때 자신과 교감하고 소통하던 인간들이 지금은 자신을 학대하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보복하고 있는지를 세세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지구를 난개발하면서 자연을 훼손하고 지구의 피부 깊숙이까지 상처를 주는데 분노해서 해일, 전염병, 화산 폭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립니다. 이를 통해 베르베르는 우리가 진화라고 불러온 과정들이 과연 온당했는지, 앞으로 우리가 지향해야 할 진화의 방향은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 근본적이고 도전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국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작가 중 한 명인 베르베르가 제3인류 한국어판 완간을 기념해 방한했습니다. 이번 소설에서 안드로이드 로봇을 미래 인류의 길 중 하나로 제시할 만큼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그는 인공지능이 작가를 대체할 수 없다고 선을 그으면서도 AI를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미래가 달라질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AlphaGo, c'est juste un système qui évolue dans l'intelligence, mais qui n'évolue pas dans la conscience. Et il ne faut pas négliger qu'il y a un réel danger que l'informatique et les androïdes prennent le pouvoir sur les hommes. 특히 이번에 나온 5권과 6권에서는 한국인 여성이 인간과 지구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결정적 근거를 제공하는 고고학자로 활약하고 고조선 신화를 비롯한 우리 역사가 등장하는 등 한국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D'abord, ça faisait longtemps que je voulais créer une héroïne coréenne importante. Et faire une héroïne coréenne en plus qui fasse évoluer l'homme. Je crois qu'en France, on connaît très mal la Corée. 미래지향적인 한국인의 특성이 진화, 미래를 주제로 삼은 자신의 책과 닮아 있어 많은 사랑을 받는 것 같다는 베르베르는 사인회, 강연은 물론 프로야구 시구를 통해 팬들과 만납니다. 제3인류 작품을 통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융합과학의 결정체라 할 수 있는 인공지능의 시대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첫 번째,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두 번째, 인간 증강 기술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무엇인지 어떤 생각을 해보셨나요? 먼저 인간의 사전적인 의미는 고도의 지능을 소유하고
독특한 삶을 영위하는 고등동물이다 이고요. 기계의 사전적 의미는 일반적으로 저항이 있는 물체의 조합에 의해 역학적인 운동이나 작업을 행하는 것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인 의미들로 미루어 본다면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영혼의 유무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다 라는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계가 있을까요? 인간은 살아있다라는 것이고요. 기계는 작동한다라는 것일 것 같습니다. 기계의 사고는 프로그래밍 되어 있는 사고이지만 인간의 사고는 사람마다 감정이 다르고 상황에 따라 변수에 따라 단순히 프로그램화할 수가 없지요. 인간과 기계의 경계는 또 인간다움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인간다움이란 자신과 자신 주변의 관계를 바탕으로 어떻게든 상상하고 창조하는 자질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기계는 인간이나 혹은 상위 기계의 명령을 따라 어떠한 것을 생성해낼 수 있지만 기계 자체는 무한한 상상이 불가하죠. 또 언젠가 그것이 가능해질지도 모르겠지만 현재에서는 인간과 기계의 경계에 인간의 무한한 상상력과 또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종종 실수하는 인간다움 이런 것이 인간과 기계의 경계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는 우리 주변에 무인 주문이나 결제 시스템이 더 많이 확산될 겁니다. 우리 생활 반경에 인간의 일을 기계가 대체하는 것을 더 많이 더더욱 쉽게 볼 수 있을 텐데요. 아직까지는 단순한 업무나 반복적인 일을 대체하고 있지만 앞으로라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혹시 그 장면 기억하시나요? 이세돌과 바둑을 둔 알파고. 그때 우리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죠. 알파고는 미리 익혀둔 지식을 바탕으로 스스로 학습하는 딥러닝 기술과 그로 인한 무수한 경우의 수를 기반으로 이세돌과의 대결에서 4승 1패를 거두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사람들만의 고차원적의 업무도 충분히 대체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예견해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증강 기술로 인해 야기될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인간 증강 기술은 자연적, 인공적인 방법과 기술을 이용해서 인간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생명, 전자, 기계공학 부분의 융합 기술을 말합니다. 인간 증강 기술은 과학 기술, 지상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 증강 기술은 평범한 인간을 히어로로 변신시키는 인체의 능력을 증강시키는 슈퍼 히어로 슈트처럼 인간의 신체적 기능을 향상시키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이용한 전투 로봇이 이미 전쟁에서 전투를 수행하는 데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히고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인공지능을 인간은 과연 허용해야 하나라는 윤리적인 문제점을 우리는 간과할 수 없습니다. 인간 증강 기술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과학의 기술로 걷거나 잡거나 보거나 할 수 있는 만큼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그 기술을 좋은 데 쓰면 참 좋은데요. 또 굉장히 많은 힘을 가진 로봇손을 무기로 만든다면 이것은 우리가 대두하고 있는 문제점이 될 겁니다. 인간 증강 기술이 발달하면 인간에게 더 많은 편리함을 제공할 수는 있겠지만 생산직 종사자의 일자리 감소와 새로운 법적, 윤리적인 갈등 발생 등의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또한 인간의 능력을 증강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선 좋을 수 있지만 보안 체계가 확실하지 않다면 기계이기 때문에 해킹의 우려가 의심됩니다. 해킹이 된다면 다른 사람을 공격할 수 있는 흉기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하고 감정을 통제하고 실수를 통해 성장하는 인간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기술에 의존만 하고 인간이 이끌려가는 것이 아닌 융합 역량을 갖추어 인간과 기술의 조화를 위해 미래 사회에 적합한 융합적 지식 체계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학과 융합 역량의 제3인류라는 작품으로 함께 했습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